1월의 어느 날 밤 11시 한국의 한 시골 마을. 한 남자가 자신의 작업장으로 걸어 나와 구석에 있는 강철 드럼통에 맨손바닥을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금속의 온도는 섭씨 97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달구었던 불은 9시간 전에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 안의 온도 조절기는 저녁 내내 섭씨 22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강철 드럼통은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평범한 모래입니다. 그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38만 원을 썼고 그 이후로는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약 4,800km 떨어진 한국의 한 작은 마을 외곽 들판에는 거대한 강철 사일로가 서 있습니다. 폭 4m, 높이 7m의 이 사일로는 100톤의 일반 건축용 모래로 가득 차 있으며 잉여 풍력 및 태양광 전력으로 섭씨 500도까지 가열됩니다. 이 사일로는 100가구의 주택과 공공수영장에 난방을 공급합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적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험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원리는 한국어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돌바닥과 현대의 가스요금 청구서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세상은 열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은 계량기에 맞춰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정에 따라 포집하고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잊혀진 아이디어의 이름은 열 질량입니다. 이것의 현대적인 버전이 바로 모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왜 이 기술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공학적 원리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모든 현대식 난방 시스템은 하나의 가정을 공유합니다. 바로 열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켜면 열이 오고 끄면 멈춥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면 방이 따뜻해지고 보일러가 꺼지면 방이 식습니다. 매달 계량기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건축가들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작업했습니다. 열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열은 항아리에 물을 붓듯 질량 안에 부어넣고 몇 시간이나 며칠에 걸쳐 천천히 빼내어 쓰는 일종의 물질이었습니다. 불은 일시적이었지만 따뜻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사례는 한국의 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한반도의 건축가들은 문자 그대로 따뜻한 돌을 의미하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외부의 아궁이 불이 두꺼운 돌판 아래의 미로 같은 통로로 배기가스를 보냈습니다. 돌들은 그 열을 흡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불이 꺼진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돌에 저장된 에너지가 위쪽의 생활 공간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궁이 불 위에서 저녁을 지어 먹고 8시쯤 굴뚝을 닫은 뒤 해가 뜰 때까지 따뜻한 바닥에서 가장 추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3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가정의 90% 이상이 여전히 이 원리에서 파생된 바닥 복사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작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바다를 건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 북부에서는 유사한 기술인 클랑이 발달했는데 이는 조리용 화덕에 연결된 난방식 벽돌 평상으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4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14개도 전역에서 1억 7, 500만 명의 사람들이 6, 700만 개의 이 열 질량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기존 난방 시스템에 비해 난방 부하가 50, 80%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첨단 기술이 아니라 오직 돌과 불, 그리고 인내심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수백 년 후 중세 요새안에서 발생했습니다. 1822년 연구원들은 한국의 말보르크 성 아래에 잠들어 있던 난방 시스템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강암 덩어리들로 가득 찬 지하 챔버는 3층 높이의 천장을 가진 약 850제곱미터 규모의 연회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챔버에 1세제곱미터도 안 되는 가문비나무 장작을 넣고 3시간 반 동안 태운 뒤 불을 껐습니다. 20분 후 저장되었던 열이 거대한 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온도는 섭씨 6도에서 22.5도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의 대저택만 한 공간이 몇 시간 전에 이미 방출되어 그저 돌 속에 머물고 있던 에너지 덕분에 단 몇 분 만에 쾌적하게 데워졌습니다. 4세기의 휴면기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물리학은 결코 퇴화하지 않았습니다. 구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3.
0년 동안이나 이렇게 훌륭하게 작동해온 열 저장을 포기함으로써 현대 세계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2부 모래의 물리학.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모래 배터리가 실제로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전기적 의미의 배터리가 아닙니다. 전자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장하는 것은 순수한 열 에너지이며 비열 용량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이를 수행합니다. 이는 온도가 1도 오를 때 물질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높고 강철은 낮습니다. 모래는 그 사이에 유용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건조한 규산은 섭씨 1도당 킬로그램당 약 830주를 보유합니다. 도표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래는 물과 강철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범위입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려면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무겁고 비싸며 위험한 가압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래는 끓지 않습니다. 증발하지도 않습니다. 모래는 섭씨 1, 0도 이상까지 안전하게 가열될 수 있으며 상변화나 압력 상승, 용기 폭발 위험 없이 그 과정 내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러한 온도 범위는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형 욕조 정도의 부피인 모래 1메트릭 톤을 섭씨 500도까지 가열하면 약 410오메가줄의 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단열이 잘 된 평균적인 한국의 가정집은 겨울철 하루에 약 50메가줄의 난방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론적으로 1톤의 뜨거운 모래는 8일 이상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연료도, 전력망도, 마모되는 구동 부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념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속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래는 열 전도율이 형편없습니다. 모래의 열 전도율은 미터 켈빈당 0.2, 0.7와트 사이에 불과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한 수석 연구원은 1미터 크기의 모래블록 한 면에 섭씨 500도를 가했을 때 반대편까지 열이 도달하는데 8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학적 상황에서 낮은 전도율은 단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완벽한 장점이 됩니다. 모래는 단순히 열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물질은 스스로를 단열하여 전력 시스템의 유지 없이도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에너지를 가둬둡니다. 이제 경제성을 비교해 봅시다. 현대 에너지 전환의 총아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저장 용량 킬로와트 시당 약 4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모래는 5,000원에서 13,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피로 따지면 1세제곱미터의 리튬 이온 셀은 무려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1세제곱미터의 모래는 약 22,000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00대 1입니다. 게다가 리튬은 성능이 저하됩니다. 충전할 때마다 용량이 깎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은 끝납니다. 가스 보일러 역시 비슷한 시기가 되면 녹슬고 갈라지고 고장납니다. 모래는 이 중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국에 위치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규사를 알루미늄을 녹일 만큼 뜨거운 섭씨 1, 200도까지 가열하고 500시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떠한 심각한 열화 현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균열도, 화학적 변화도, 노화도 없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며칠 동안 열을 저장하며 스스로 단열하고 절대 마모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논리적인 질문은 명백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활용해 실제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을까요? 그 해답은 난방 시스템을 재창조하려던 것이 아니었던 두 명의 엔지니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토미 에리넨과 마르쿠 일로네는 재생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저렴했습니다. 어려운 부분, 즉 거의 암흑과도 같은 5개월 동안 한국의 마을들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게 만든 원인은 겨울 내내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리튬 배터리로 가능했지만 킬로와트 시당 가격을 고려하면 전력망 규모의 저장은 경제적으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이 두 엔지니어에게는 저렴하고 풍부하며 극한의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손실 없이 몇 주 동안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모래였습니다. 2022년 그들의 회사인 폴라나이트 에너지는 한국의 칸칸페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모래 배터리를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소 극단적일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폭 4m, 높이 7m의 강철 사일로를 100톤의 일반 건축용 모래로 채우고 잉여 풍력 및 태양광 전력을 이용해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로 가열했습니다. 8메가와트시의 저장 용량, 85%의 연간 열 효율로 100가구의 주택과 공공수영장에 지역 난방을 공급했습니다. 총 비용은 약 2억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동일한 용량의 리튬 배터 시스템이었다면 약 21억 6천만 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포르나이넨에는 높이 13m, 폭 15m의 더 큰 두 번째 시설이 세워졌는데 이곳은 벽난로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분쇄된 동석이 0톤으로 채워졌습니다. 100메가와트시의 이 용량은 여름철 마을 전체 난방 수요의 거의 한 달치를, 한겨울에는 꼬박 일주일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장 비용은 킬로와트 시당 약 3만 4천 원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을의 석유 의존도를 완전히 없앴고 연간 16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동일한 고대의 물리학과 동일하게 저렴하고 풍부한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허도, 독점 기술도, 구독 모델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단순한 신기한 볼거리가 아니라 진지한 인프라 솔루션으로 인식했습니다.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를 시공하려는 업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나오겠지만 먼저 가정용 버전의 이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간단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함이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프그리드 건축가들과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차고나 별채에서 어느 철물점에서나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을 사용해 모래 배터리를 조용히 조립해 왔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다음 5가지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소규모 열 저장에는 표준 200리터 강철 드럼통이 적합합니다. 본격적인 가정용 난방을 위해서는 0에서 900리터 규모의 수직 강철 탱크가 더 좋습니다. 가스를 제대로 빼내고 세척한 중고 프로판 탱크도 훌륭합니다. 용기는 반드시 강철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재질도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매개체입니다. 젖은 건축용 모래나 소금을 머금은 해변의 모래는 안 됩니다. 섭씨 500도에서 수분은 고압 증기로 변하고 소금은 부식을 가속화합니다. 효과적인 것은 철물점에서 포대로 팔거나 조경업체에서 대량으로 파는 건조하고 입자가 고운 규사입니다. 0리터 탱크에는 대략 800, 900kg의 모래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열교환기입니다. 이것은 모래 안팎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지름 12미 또는 19미의 69m짜리 스케줄 40 흑강관을 나선형 코일로 구부려 벽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탱크 안에 배치합니다. 절대 PVC나 플라스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탱크 벽을 통과하는 모든 관통부는 기밀하게 용접하고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네 번째, 채우기입니다. 모래를 15cm 두께로 층층이 붓고 각 층마다 강철 막대를 이용해 코일 주변을 꾹꾹 눌러 다져야 합니다. 공기주머니는 열 전달을 방해합니다. 파이프와 모래 사이의 모든 틈새는 데드존이 됩니다. 팽창을 고려하여 상단에서 15cm 정도 남기고 채웁니다. 열팽창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섭씨 500도 이상을 견디는 고온용 실리콘으로 캡을 밀봉합니다. 다섯 번째, 단열입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극단적인 단열이 없다면 배터리에 저장된 열은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주변 공기로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인 유리 섬유는 이러한 온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올바른 재료는 용광로 내장재로 쓰이는 섭씨 200도 이상을 견디는 세라믹 섬유 블랭킷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조용히 열을 빼앗아 가므로 바닥을 포함한 탱크 전체를 최소 10cm 두께로 감싸야 합니다. 습기와 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바깥층은 아연 도금 강판으로 덧씌웁니다. 충전 방식은 유연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모래 속에 묻혀있는 저항 발열체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항 가열은 전기를 100% 효율로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인버터가 필요 없습니다. 또는 장작을 태우는 로켓 매스 히터의 배기가스를 굴뚝으로 내보내기 전에 코일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고 강렬한 연소와 섭씨 0도의 배기가스 흐름이 모래에 저장되어 며칠 동안 따뜻한 복사열을 제공합니다. 열 분배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열 전달 유체가 뜨거운 코일을 통해 순환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판형 열교환기를 거쳐
바닥 복사 난방 루프로 공급됩니다. 순환 펌프는 작은 12V 태양광 패널로 작동합니다. 전체 전달 시스템은 전력망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총 재료비는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연료비도, 마모되는 구동 부품도, 화학적 열화도, 매달 청구되는 요금도 없는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 4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기술을 둘러싼 침묵은 더욱 눈에 띕니다. 한국의 주택 건설 시장에서 모래 배터리를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물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학은 한국이 도시 단위로 증명했듯이 아주 완벽합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것으로 한국인들이 무엇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규제하는 법규, 인증, 금융, 보험의 복잡한 시스템 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난방 산업은 매년 약 16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의 60%는 고장난 장비의 긴급 교체에서 나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순환 주기에 의존합니다. 독점 장비, 허가받은 설치, 정기적인 유지 보수, 그리고 15년에서 20년마다 이루어지는 전면 교체라는 주기 말입니다. 뜨거운 모래로 가득 찬 강철 드럼통에는 브랜드 이름도, 모델 번호도, 유지 보수 일정도, 유효 기간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 순환 주기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한국가스협회는 내부 문건을 통해 전기 및 대체 난방으로의 전환이 건물 내 천연가스의 직접 사용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적 도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 협회는 25개 이상의 도에서 우선 법안 통과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건물의 천연가스 연결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7천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매달 가스 요금을 통해 이 로비 활동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중이 스스로 대안을 제안하는 데 돈을 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장벽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49개 지역에서 채택된 규제 틀인 국제 주거 코드는 난방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인증받은 장비에서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고체 열 저장에 대한 분류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인증기관에는 주거용 모래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인증이 없으면 규정 항목에도 오를 수 없습니다. 규정 항목이 없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원활한 경로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쇄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표준 난방 시스템을 갖춘 집은 종종 추가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됩니다. 일부는 대출 불가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한 주택 소유자는 약 2천만 원을 들인 태양열 저장 시스템이 정확히 0원으로 평가받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공인된 인증 스티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또한 동일한 논리를 따릅니다. 목록에 없고 인증받지 않은 열 저장 시스템을 갖춘 집이 낙뢰, 배선 결함, 주방 사고 등 어떤 이유로든 화재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래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라서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분류 시스템에 밖에 존재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래 배터리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이 제도가 모래 배터리가 설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 체크박스도 분류 항목도 인정받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 결과 완벽하게 작동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반영구적으로 지속되지만 기능적으로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기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평가 후 거부되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전혀 잊힌 것처럼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보처럼 보입니다. 낡은 시스템은 은퇴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나중에 온 것이 이전의 것보다 분명 더 나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대체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온돌은 더 성능이 뛰어난 무언가에 의해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캉 역시 더 우수한 기술이 등장해서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중세 요새 아래의 화강암 챔버들도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한국의 건축에서 사라진 이유는 작동을 멈춰서가 아니라 개량하거나 판매하거나 교체 일정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모래는 한국의 목욕탕 아래에서 열을 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요새 안에서도 열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강철 사일로 안에서 열을 품은 채 1년 중 가장 어두운 몇 달 동안 100가구의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그 모래포대들은 지금도 철물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물리학 법칙은 3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할지 결정하는 주체뿐입니다.